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65세 이영호 씨. 강남 아파트의 가평 땅까지 수십억 원의 재산을 일궈낸 성공한 사업가였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러운 뇌경색으로 쓰러지게 됩니다. 생사의 기로에서 아버지 곁을 지킨 건 오직 막내딸 서연뿐이었어요.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모두 바쁘다며 다음 날에야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병원 복도에서 우연히 들은 두 아들의 대화. 아버지가 쓰러진 김에 재산 정리를 시작해야지. 부동산만 해도 몇십억은 될 텐데. 서연이가 계속 붙어 있으면 곤란해. 변호사 만나서 유언장도 미리 준비시키고. 이 모든 대화를 누가 듣고 있었을까요? 바로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되찾은 아버지 이영호 씨였습니다. 수십 년간 사업을 해온 그는 입모양 읽기에 능숙했거든요. 그 순간 아버지는 결심합니다. 이제 진짜 가족에게 남겨야 할 것을 남기겠다. 하지만 아들들은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수십억 원의 재산이 완전히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과연 이 아버지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리고 재산만 노린 아들들 앞에서 어떤 반전을 보여줬을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속 인물과 장소는 가명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서울 중심가의 대형 종합병원 응급실. 오후 3시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한 병원 복도에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들것에 실려온 65세의 이영호 씨가 의식을 잃은 채 응급실로 실려 들어갑니다. 갑작스러운 뇌경색이었죠. 보호자분 계세요? 간호사의 급한 목소리에 대답한 것은 막내딸 이서연 뿐이었습니다. 31살의 서연은 아버지 곁을 지키며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냅니다. 첫 번째로 전화를 건 상대는 큰오빠 이재민이었어요. 오빠,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지금 병원에. 지금? 서연아 미안한데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이야. 저녁에 갈게. 전화는 그렇게 끊어집니다. 둘째 오빠 이태성에게도 마찬가지였죠. 나도 지금 거래처 미팅이라 못 가겠어. 너 혼자 괜찮겠지? 병원 복도에 홀로 남겨진 서연의 마음은 무너져 내립니다. 아버지가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데 오빠들은 모두 바쁘다는 핑계로 자리를 비운 거예요. 간호사들이 분주히 오가는 중환자실 앞에서 서연은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뇌경색으로 인한 의식 잃음 상태입니다. 다행히 골든타임 내에 도착해서 큰 위험은 넘겼지만 며칠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설명을 혼자서 들어야 하는 서연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집니다. 밤이 깊어가도록 서연은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를 지켜봅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여요. 평생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아온 아버지인데 정작 위급할 때는 막내딸만이 곁을 지키고 있다니. 새벽 4시경 간호사가 나와서 보호자분, 환자분이 조금씩 의식을 찾고 계세요. 내일 오전쯤에는 완전히 깨어나실 것 같습니다라고 알려줍니다.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플라스틱 의자에 몸을 맡겼어요. 다음 날 오전 10시가 되어서야 재민과 태성이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됐어? 의사는 뭐라고 해? 오빠들의 첫마디는 아버지 안부보다는 상황 파악이 먼저였어요. 서연은 밤새 겪은 일들을 차례대로 설명해야 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나온 3남매는 병원 로비 한편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하지만 오빠들의 대화는 서연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아버지의 회복을 걱정하는 말보다는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왔거든요. 아버지 상태가 어떻든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재민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혹시 모르잖아.
깨어나셔도 후유증이 있을 수 있고 태성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어요. 형 말이 맞아. 미리미리 준비해두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버지 재산도 만만치 않으시잖아. 서연은 화장실을 다녀오려고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복도 모퉁이에서 오빠들의 대화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발걸음이 자연스레 멈춰지더군요. 부동산만 해도 몇십억은 될 텐데. 강남 아파트, 가평 땅, 그리고 사업 자금까지. 재민의 목소리가 흥분된 톤으로 변했어요. 문제는 서연이야. 계속 아버지 곁에 붙어 있으면 곤란해질 텐데. 태성이 한숨을 쉬며 덧붙였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오래 있었으니까 아버지 마음도 기울어질 수 있고. 그러니까 말이야. 어차피 시집도 안 간 상태니까 아버지한테 의존적이잖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 서연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벽에 등을 기댄 채로 오빠들의 대화를 더 들어야 할지 망설여졌어요. 하지만 다음에 나온 말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변호사 만나서 상담 받아볼까? 유언장 같은 것도 미리 준비해 두시라고 권해드리고. 좋은 생각이야. 형, 아버지가 의식 회복하시면 바로 이야기해보자. 서연이는 당분간 병원 일로 바쁠 테니까 우리끼리 처리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서연은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어요. 화장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는 붉게 달아올라 있었죠. 평생 아버지를 위해 결혼도 미루고 곁을 지켜온 자신을 의존적이라고 평가하는 오빠들의 말이 가슴을 후벼 팠어요. 그런데 서연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되찾은 이영호가 복도 쪽 유리창 너머로 아들들의 입모양을 읽고 있다는 것을요. 수십 년간 사업을 해온 영호는 입모양 읽기에 능숙했거든요. 재산 분배 서연이 견제. 영호는 아들들이 나누는 대화의 핵심을 파악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지더군요. 평생 자식들을 위해 일하고 모든 것을 희생해왔는데 정작 자신이 쓰러졌을 때 아들들의 관심사는 재산이었다니. 간호사가 들어와 상태를 확인할 때도 영호는 눈을 감은 채 가만히 있었어요. 아직 깨어났다는 것을 알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더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내가 이 아이들 위해 어떻게 살아왔는데? 영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결심했죠. 진짜 가족에게 남겨야 할 것을 남기겠다고. 오후 2시경 서연이 중환자실에 들어섰을 때 이영호는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아버지, 서연의 목소리에 기쁨과 안도감이 섞여 있었어요. 깨어나셨어요? 정말 다행이다. 영호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연아 고생했구나. 목소리가 쉬어 있었지만 의식은 또렷했어요. 오빠들은 어디 있니?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아버지가 깨어나셨다고 하면 얼마나 좋아할까요? 서연은 밖으로 나가려다가 아버지가 손목을 붙잡는 바람에 멈춰 섰습니다. 잠깐 서연아. 아빠가 물어볼 게 있어. 영호의 눈빛이 진지해졌어요. 오빠들이 뭐라고 하던가? 아빠가 쓰러진 것에 대해서.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버지께 그 충격적인 대화를 전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영호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숨길 수 없었어요. 사실은 서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들이 아버지 재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그리고 제가 아버지 곁에 너무 오래 있으면 곤란하다고도 했어요. 영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직접 듣는 것은 달랐어요. 그래 역시 그랬구나. 아버지,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사람들이 급한 상황에서는 이상한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서연이 위로하려고 했지만 영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서연아. 이제 정확히 알겠어. 영호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어요. 내가 평생 뭘 위해 살아왔는지 그리고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말이야.
그때 재민과 태성이 간호사와 함께 중환자실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깨어나셨네요. 아들들의 목소리는 기뻐하는 듯 했지만 영호의 눈에는 거짓으로 보였어요. 아버지, 많이 놀랐죠? 이제 괜찮으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태성이 다가와서 말했지만 영호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걱정은 너희들이 하고 있는 것 같던데. 재민과 태성은 순간 당황했어요. 설마 자신들의 대화를 들었을까 하는 불안감이 스쳤거든요. 하지만 영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며칠 더 입원하시라고 하셨어요. 충분히 회복하실 때까지 푹 쉬세요. 재민이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냈어요. 형, 우리 회사 일 때문에 잠깐 나가봐야 할 것 같은데. 태성이 재민에게 속삭였습니다. 서연이가 있으니까 괜찮겠지? 영호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 진짜 가족을 위해 살아야겠다. 내 남은 인생과 재산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남겨주겠어. 아들들이 나간 후 영호는 서연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서연아, 아빠가 퇴원하면 함께 어디 가지 않을래?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의 눈에 담긴 깊은 슬픔과 결심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일주일 후 영호는 의사의 퇴원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자는 서연의 말을 거절했어요. 서연아, 아빠랑 가평에 있는 펜션에서 며칠 쉬지 않을래? 조용한 곳에서 생각도 정리하고. 서연은 아버지의 진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빠들과 떨어져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좋아요. 아버지, 공기도 맑고 좋을 것 같아요. 가평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영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아, 아빠가 너에게 들려줄 게 있어.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더군요. 이걸 들어봐. 녹음기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재민과 태성의 것이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나눈 그 대화가 생생하게 담겨 있었어요. 아버지가 쓰러진 김에 재산 정리를 시작해야지. 부동산만 해도 몇십억은 될 텐데. 서연이가 계속 붙어 있으면 곤란해. 변호사 만나서 유언장도 미리 준비시키고. 서연은 놀라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이걸 언제?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되찾았을 때부터 다 들었어. 입 모양도 읽을 수 있고. 영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이 담겨 있었어요. 평생 저 아이들 위해 살았는데 정작 내가 쓰러졌을 때는 재산 걱정만 하더구나. 펜션에 도착한 후 영호는 서연과 함께 호숫가에 앉았습니다. 서연아, 아빠가 결정한 게 있어. 이 재산은 이제 너와 진짜 가족들을 위해 쓸 거야.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서연이 당황하며 물었어요. 사회에 환원할 거야. 그리고 너는 그 일을 도와주면 돼. 영호의 눈빛이 확고했습니다. 나처럼 가족에게 배신당한 어르신들을 위한 센터를 만들 생각이야. 진짜 가족의 의미를 보여주고 싶어. 서연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버지 마음 이해해요. 하지만 오빠들도 아버지 자식인데. 자식이라고 다 가족이 아니야, 서연아. 영호가 멀리 호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거든. 너처럼 말이야. 그때 영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재민이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어디 계세요? 집에 안 계시던데요. 가평에서 쉬고 있어. 영호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 아버지, 저희가 변호사 선생님 소개해 드릴 테니까 유언장 정리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미리 준비해 두시면. 영호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래, 유언장 말이지. 나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 하지만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를 수도 있다. 전화를 끊은 후 영호는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변호사를 만나보자. 진짜 가족을 위한 준비를 시작할 때야. 다음 날 오전 영호와 서연은 서울 시내의 한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변호사 김 선생님은 영호의 결정을 듣고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전 재산을 사회 환원하시겠다고요? 혹시 가족분들과 상의는 해보셨나요? 상의할 필요 없습니다. 영고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제 재산은 제가 결정할 문제니까요. 다만 딸 서연이와 함께 어르신 돌봄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시각 재민과 태성은 아버지 집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되자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죠. 형, 아버지가 이상하지 않아? 목소리 톤도 차갑고 태성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설마 우리 얘기를 들었을까? 재민도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의식도 잃으셨던 상황이었잖아. 하지만 아들들의 불안감은 현실이 되었어요. 그날 저녁 영호가 서연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을 때 표정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아버지, 어디 가셨던 거예요? 연락도 안 되고. 재민이 다가가며 말했지만 영호는 소파에 앉으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변호사 만나고 왔어. 너희가 그렇게 원하던 유언장 말이야. 아들들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아, 그러셨구나. 현명한 결정이십니다, 아버지. 그런데 내용이 너희 생각과는 좀 다를 것 같아. 영호가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걸 먼저 들어봐라.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에 재민과 태성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병원에서 나눈 그들의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쓰러진 김에 재산 정리를 시작해야지. 서연이가 계속 붙어 있으면 곤란해. 변호사 만나서 유언장도 미리 준비시키고. 아버지, 이건 재민이 변명하려 했지만 영호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변명하지 마라. 너희 속마음을 정확히 알았으니까. 영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평생 너희들 키우고 교육시키고 사업 확장해서 재산 모은 게 이런 소리 들으려고였나? 태성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아버지, 저희가 잠깐 실수로 한 말이에요. 아버지 걱정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한 거지. 실수? 영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30분 넘게 한 대화가 실수라고? 서연이 견제하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논의한 게 실수야? 서연은 옆에서 보고만 있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정했다. 영호가 일어서며 선언했습니다. 내 재산은 전액사회에 환원할 거야. 이영호 어르신 돌봄센터를 만들어서 나처럼 가족에게 실망한 어르신들을 돌볼 생각이다. 아들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수십억 원의 재산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순간이었거든요. 아버지,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시는 거 아닙니까? 재민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잘못 생각했다고 해도 가족끼리 이야기해서 풀 수 있는 문제잖아요. 가족? 영호가 재민을 차갑게 바라봤어요. 지금 와서 가족 이야기를 하는군. 내가 중환자실에서 생사의 기로에 섰을 때는 재산 이야기만 하더니 말이야. 태성도 절망적인 표정으로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잠깐 정신이 나갔던 거예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기회? 영호는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너희에게 기회는 평생 줬어.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 사업 미천까지. 그런데 정작 내가 쓰러졌을 때는 내 재산만 걱정하더구나. 서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오빠들도 충격을 받으신 것 같으니까. 서연아, 너는 말리지 마라. 영호가 딸을 제지했습니다. 내 결정은 번복되지 않아. 이미 모든 법적 절차는 끝났고 다음 주면 돌봄센터 설립 작업에 들어간다. 재민과 태성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했어요. 설마 정말로 전 재산을 잃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아버지, 혹시 치매 증상이 시작되신 건 아닌가요? 태성이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런 중대한 결정을 갑자기 내리시다니. 의사 선생님께 상담받아 보시는 게. 영호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치매라고? 지금 내가 정신이 나갔다는 소리냐? 그게 아니라 뇌경색 후유증으로 판단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재민이 거들었지만 영호는 더욱 분노했습니다. 판단력? 영호가 책상을 탁 치며 일어났어요. 내 판단력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지금까지 사업을 키워서 이런 재산을 모았겠냐? 너희들 교육비는 어떻게 됐고? 서연이 아버지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영호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좋아. 그렇게 나올 거면 내일 당장 정신과 의사부터 만나자. 영호가 선언했습니다. 내 정신 상태가 정상이라는 진단서를 받아온 다음에 너희들 앞에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겠어. 그날 밤 재민과 태성은 집을 나서며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눴어요. 형, 정말로 아버지가 전 재산을 다 날려버리시려나? 아직 포기하지 마. 혹시 정말 치매 초기 증상일 수도 있어. 의사가 진단해주면. 하지만 둘 다 마음 한편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결정이 매우 합리적이고 계획적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들이 저지른 실수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도 말이죠. 영호는 서연과 단둘이 남은 거실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아, 아빠가 너무 심하게 한 것 같니? 아니에요, 아버지. 서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오빠들이 너무했어요. 아버지 마음을 이해해요. 다음 날 오전, 영호는 약속대로 정신과 전문의를 찾아갔습니다. 재민과 태성도 함께 동행했어요. 아직 마지막 희망을 버리지 않았거든요. 환자분의 인지 능력과 판단력을 종합적으로 검사해 보겠습니다. 의사는 영호에게 다양한 검사를 실시했어요. 기억력 테스트부터 시작해서 논리적 사고력, 상황 판단력까지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2시간에 걸친 검사가 끝난 후 의사는 결과를 발표했어요. 검사 결과 환자분의 정신 상태는 매우 정상입니다. 오히려 또래 평균보다 인지 능력이 뛰어나시네요. 재민과 태성의 얼굴이 절망적으로 변했어요. 마지막 카드마저 무너진 거죠. 뇌경색 후유증도 전혀 없고 치매 징후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덧붙였습니다. 현재 내리시는 모든 결정이 본인의 온전한 의지에 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병원을 나서면서 영호가 아들들에게 말했어요. 이제 됐냐? 내가 제정신이라는 게 증명됐으니까 더 이상 변명할 거리는 없겠지. 아버지. 태성이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정말 다시 생각해 보실 수 없나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늦었어. 영호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이미 모든 서류는 완료됐고 다음 주에 센터 부지 계약까지 마칠 예정이야. 한 달 후 가평의 한적한 언덕 위에 이영우 어르신 돌봄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가을 햇살이 비치는 개소식 날, 영호는 마이크를 잡고 소감을 말했어요. 이곳은 혈연이 아닌 진정한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들의 공간입니다. 영호의 목소리에는 감회가 깊었어요. 저처럼 가족에게 실망하셨던 어르신들, 혼자 계신 분들 모두 이곳에서 진짜 가족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서연은 운영진 대표로서 어르신들을 맞이했어요. 어르신들, 이곳은 여러분의 집입니다. 편안하게 지내세요. 센터에는 다양한 사연을 가진 어르신들이 찾아왔어요.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분, 혼자 사는 게 외로운 분, 가족과 갈등을 겪고 계신 분들이었죠. 피가 이어준다고 가족이 아니더군요. 영호가 어르신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마음이 이어질 때 비로소 가족입니다. 우리 모두 여기서 진짜 가족이 되어보지 않겠습니까?
어르신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오랜만에 들어본 따뜻한 말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영우와 서연은 센터 식당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오랜만에 느끼는 진정한 가족의 온기였어요. 이게 바로 가족이야. 영우가 서연에게 속삭였습니다. 진짜 가족 말이야. 재민과 태성은 여전히 연락조차 하지 않았지만 영우는 더 이상 서운하지 않았어요. 이미 진짜 가족을 찾았으니까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올 무렵 이영우 어르신 돌봄센터는 지역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매일 아침 어르신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센터 곳곳에서 울려 퍼졌고 서연은 그 모든 순간을 아버지와 함께 나누고 있었어요. 서연아, 오늘 새로 오신 할머니 보았니? 영우가 아침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78세인데 자식 3명이 모두 해외에 살고 있다더구나. 10년 넘게 혼자 사셨대. 네, 어제 면담했어요. 처음엔 말씀을 잘 안 하시더니 어르신들이 함께 게임을 하자고 하니까 눈가가 촉촉해지시더라고요. 서연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센터에서 지내는 어르신들은 이제 서로를 진짜 가족처럼 챙겼습니다.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서로의 안부를 묻고 아플 때 간병하고 생일을 챙겨주는 모습들이 일상이 되었어요. 영호 씨, 오늘 병원 가시는 날 아닙니까? 옆방에 박 할아버지가 챙겨주었고 서연이가 좋아하는 호떡 사왔어요. 하며 이웃 할머니들이 간식을 나눠주는 일들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어느 따뜻한 오후 센터 마당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차를 마시고 있던 영호에게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재민이었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목소리에는 어색함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어요. 재민아, 잘 지내냐? 영호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차갑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분노보다는 평온함이 자리 잡았거든요. 아버지, 저 센터 소식을 들었어요. 신문에도 나고 정말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재민이 머뭇거리며 말했어요. 영호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는 이제 진짜 가족들과 잘 지내고 있어. 너희들도 각자 잘 살고 있겠지. 아버지, 혹시 저희가 찾아뵐 수 있을까요? 정말 사과드리고 싶어서. 재민아, 사과는 이제 필요 없다. 영우가 마당의 어르신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나는 이미 내가 원하던 가족을 찾았어. 너희들도 너희 길을 가거라. 전화를 끊은 후 서연이 아버지에게 다가왔어요. 아버지, 오빠들 만나보시는 게 어때요? 서연아, 이제 그럴 필요 없어. 영우가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진짜 가족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 여기 계신 어르신들처럼 자연스럽게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야. 해가 저물어가는 센터 식당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저녁을 먹는 영우와 서연의 모습은 평화로웠습니다. 혈연이 아닌 진심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들과의 시간이었죠. 이게 바로 가족이다. 영우가 따뜻한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 말이야. 서연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둘 다 후회 없는 선택이었다는 것을 확신했거든요. 센터 곳곳에서 들려오는 어르신들의 웃음소리가 그 증거였어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은 영우와 서연, 그리고 센터의 모든 어르신들은 혈연을 뛰어넘는 사랑과 헌신으로 하루하루를 채워나갔습니다. 배신보다 고통스러운 무관심을 이겨내고 사랑보다 강한 진심으로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간 것이죠.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